안녕하세요. 이노소셜랩 서진석 연구위원입니다. 지속 불가능 ESG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비사회 문제는 없는가,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순환경제 관련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쌍두마차가 있죠.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 둘을 모두 함께 풀어야 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중 소비 주제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소비 관련 우리는 녹색 소비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비를 줄이는 대신 소비를 녹색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녹색화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유경제를 예로 들어보죠. 공유경제 바람이 분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공유경제, 장점이 참 많죠. 자동차 공유 관련 자동차 판매량이 과연 줄었나요? 공유경제가 자동차 판매량이 주는데 기여를 했나요? 공유경제가 소비를 줄이는 것에 기여했는지 판단해 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소비 시스템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대담을 볼까요? 약 10여 년 전에 파타고니아 창업자 이본 시나드가 한 포럼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 파타고니아와 애플 간에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본 시나드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이폰은 일회용 물건입니다. 새 제품 구입을 바라는 애플과 제품을 고쳐 쓰기를 원하는 파타고니아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 소비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한 기업의 관점과 관련해서요, 이 말처럼 명료한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왜 점점 제품 수리가 어려운 사회 시스템으로 가고 있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수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제품을 구입하는 게 나은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녹색의 소비화가 오히려 이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고쳐야겠죠. 그러면 기업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품을 고쳐 쓰기를 바라는 기업의 모습은 어떨까요? 두 기업의 사례를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타고니아입니다. 생산자가 소비 지향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지 수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설계 시부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파타고니아는 이본 시나드의 머리 글자를 따서요, YC 스코어카드를 만들었고요. 이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YC 스코어카드는 모두 10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두 번째 항목을 보죠. 다기능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달릴 때나 자전거 탈 때나 등산할 때 각각 다른 옷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옷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항목도 볼까요? 내구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철두철미 보증서,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 당시부터 제품의 각 부분이 질기도록 설계하고요, 쉽게 다룰 수 있는 부위가 먼저 닳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수선이 가능한가입니다. 오래 사용하여 마모된 것은 언제든지 실비로 고쳐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동 코엑스몰에 파타고니아에서 퀄리티 랩을 열었는데요.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YC 스코어카드의 10가지 원칙을 관통하는 철학은 무엇인가요? 유행을 따르지 않고 튼튼하게 생산하여 옷을 오래 입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의류의 정수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또 하나의 사례는 2013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휴대전화 제조 및 판매 기업 페어폰 사례입니다. 휴대전화의 평균 수명은 2.7년에 불과하죠. 그래서 페어폰의 KPI 중에 하나는 수명 연한을 늘리는 것입니다. 페어폰 사용자들은 2023년 기준으로요,
4.7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어폰은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제품을 분해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합니다.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수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가 직접 부품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한다 해보죠. 그러면 화소 높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드라이버만 있으면 되죠. 페어폰에서는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어폰은 열 수 없다면 소유하지 않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이러한 결과 페어폰은 iFixit이란 단체로부터요, 아주 드물게 10점 만점의 수리 용이성 점수를 받았습니다. 파타고니아나 페어폰 사례를 보면 어떤가요? 고쳐쓰기를 바라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수선 캠페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를 디자인해야만 하겠죠. 지금까지 생산 관점을 봤는데요. 그러면 소비 관점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한 논문을 간단히 소개해 보려 합니다. 한 논문에서는 우리가 흔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친환경 소비자를 4개의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엄격한 소비자, 검소한 소비자, 자발적 단순주의자, 환경관심주의자, 이렇게 4집단인데요. 이 중 생태학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집단은 놀랍게도 단순한 삶을 사려는 자발적 단순주의자였습니다. 녹색 소비에 관심이 많은 환경관심 소비자는 순위가 낮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3가지 그린 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환경 영향 정보에 대한 부족입니다. 모든 환경 정보를 알 수도 없죠. 또 때로는 잘못된 환경 정보로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겠죠. 셋째는 인식과 행동 간의 격차입니다. 의식적으로는 노력하죠. 그렇지만 대체로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원칙이 종종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가요? 녹색 소비의 방점이 소비에가 있다면 환경 영향을 줄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겠죠. 파타고니아와 페어폰처럼 생산자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경제를 고려하고요. 또 소비자는 녹색 소비를 넘어서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 순환경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회제도죠. 앞에서 소개한 파타고니아와 페어폰 사례는 단지 환경적 가치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의 개편을 지향하고 있죠. 이들 기업은 노동 생산성이 아니라요, 자원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원 생산성은요, 물질과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면서도 한 제품이나 과정으로부터 동일한 양의 효용을 얻어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원 생산성 관점에서는요, 수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노동 투입은 늘어나고 자원 투입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요, 현 시스템은 노동 생산성에 기반해 있습니다. 더 많은 자원을 들여서 더 많이 생산하고 자본 회수 주기를 빨리 돌리려 합니다. 노동이 투입되는 수선은 어리석은 행위가 되고 말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요, 가장 먼저 2014년에 소비법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소비재에 대해서요, 법적 보증 유효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015년에는요, 세계 최초로 계획된 노후화를 법으로 정의하고요, 이를 의도할 경우에 2년의 징역과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서요,
2021년도에는요, 특정 전기 또는 전자장치에 대해서 수리 용이성 지수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요, 더 포괄적인 내구성 지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죠. 2021년에는요, 디지털 기술의 환경 역량 감축법, 이런 법을 시행했는데요. 그 내용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노후화를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법안이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서요,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인데요. 최대 판매된 품목당 10유로 또는 구매 가격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도입한 수리 용이성 지수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제품마다 수리 용이성 지수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세계 최초입니다. 대상 품목은 세탁기, 노트북,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5개로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10점 만점 점수로 표시하고 있고요. 유통업체는 이 점수를 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격 옆에 지수를 알기 쉽게 표시해야만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앞선 법률은 EU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기업, 소비자, 사회제도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주로 수리 관점에서 방향을 살펴봤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관리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원 생산성 관점에서 보면요, 좀 더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몇 가지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탄소 기반이냐 탈탄소 기반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림에서는 축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둘째는 성장이냐 포스트 성장이냐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포스트 성장에는 탈성장도 하나의 부류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X축입니다. 셋째는 노동 생산성이냐 자원 생산성이냐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림에서는 Y축으로 나타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X축과 Y축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럼 이 그림 위에 여러 ESG 규제 정책을 놓아보면 어느 지점에 가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까요? 탄소 중심 사회를 넘어서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는데 대부분 성장 그리고 노동 생산성 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탈탄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다만 그 고민만으로는 현재의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원 생산성 그리고 포스트 성장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기자동차 문제로 예를 들어보죠. 자동차 산업에서 ESG 최대 이슈는 무엇인가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죠. 넷째로 시나리오에 의거할 경우에도요,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023년 대비 2030년에는 4.3배 수준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탄소냐, 탈탄소냐 하는 프레임워크에 의하면 이는 좋은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 생산성, 포스트 성장 관점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이 그림은 매년 판매되는 자동차가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지구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요. 전기 자동차로의 대체보다도 차량 운행을 줄이고 차량 사용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또 하나 사례를 보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 사회는
혁신에 대해서 매우 너그럽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GPS를 내장하고 짧은 경로를 안내해서요, 탄소 배출량을 5에서 2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환경 용량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도요, 한 대의 프로그램 명령행 수가 보잉 787 비행기 7대의 프로그램 명령행 수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기술 혁신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소비 시스템 개선까지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원 생산성에서도 한번 볼까요? 아마도 노동 생산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출퇴근 시간 동안 업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면 자원 생산성은 감소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면서요, 도로 위에 있는 차량의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사람들은 차량을 더 자주 사용하거나요, 더 많은 차량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프라 확장도 필요하겠죠. 훨씬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는 유한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추진할 때 단지 윤리적 이슈, 보안 이슈만이 아니라요, 자원 생산성 관점에서도 고려할 측면이 없는지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제 7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앞에서 탄소냐, 탈탄소냐 하는 접근만으로는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요, 두 가지 접근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등 6가지 부문별로요, 어떻게 탄소를 감축시킬 것인가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죠. 두 번째는 순환경제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환솔루션입니다. 6개 부문에 걸쳐서요, 기업, 도시, 국가가 구현해 나가야 할 21가지 순환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접근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동 부분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는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 디젤 혼합률 상향, 이런 정책을 주요하게 내걸고 있죠. 반면 순환경제재단에서는 어떤가요? 순환적인 차량, 차량 내구성, 여행 줄이기, 이런 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교통 시스템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시키면서 차량 구매 및 운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 전환, 그리고 우리 삶의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좀 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